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이제 인사관리 공부할 저는 최중락이고요. 뭐 간단한 제 소개를 하지 않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으로 연기 수업이나 또는 뭐 그 기본서의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인사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주제들이 다 익숙하시리라는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논리적으로 좀 약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논리적으로 약한 부분이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는 깨달지 못하시는 거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글을 쓰시는 과정에서 나는 분명히 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부분, 또는 나는 잘 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봤을 때 좀 막힌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고, 그러한 그 구멍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좀 채워드리는 거를 이번 그 일기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제 이제 교재인 그 인사관리 기본 강의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볼 겁니다. 다 본다는 말은 그 중간에 뭐 심화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각 챕터마다 있고, 또 뭐 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심화학습 같은 경우는 작년 판에 비해서 올해 이제 보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논문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수록을 했고, 기업 연구 보고서나 교수님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자료들을 좀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좀 빠짐없이 학습량을 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3번 볼 건데요. 그 시험이랑 그 대면 첨삭 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의 계획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마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좀 칠판에 적을게요. 저희가 지금 2월 달에 20일, 그 다음에 22일, 그 다음 27일. 요 날짜들은 이제 수업 시작이 이제 9시 30분인데 이때부터 이제 30분간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 시험이 이제 그 뭐 25점짜리 그 쓰기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답안지가 제공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기출 문제나 또는 실제 나올 법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걸 작성을 하시게 되면 보통 한 3페이지에서 이제 4페이지 정도 작성을 하시면은 이제 작성하시고 그 다음날까지 아마 그 다다음 날까지가 될 것 같은데 바로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주말이 끼면 그 다다음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답안지가 채점돼서 여러분에게 피드백이 갈 거고요. 그 피드백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여러분과 이제 대면 첨삭 시간을 잡을 거예요. 그 약속 시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교실 뒤에다가 이제 그 뭐 붙일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각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 날쯤에 이제 교실 뒤에다가 뭐 시간대별로 몇 분 정도 이제 한 시간당 보통 한 8분에서 10분 정도까지 제가 이제 그 선착순 먼저 이제 적으시는 분 순서대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할 겁니다. 그 첨삭 날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첨삭 날짜가 첫 번째 대면 첨삭 날짜는 그 22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대면 첨삭은 22일 할 거고요. 22일 날 시험에 대한 대면 첨삭은 24일. 그리고 27일 시험에 대한 대면 첨삭은 그 마지막 수업이 있는 3월 1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오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첨삭 시간은 14시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그냥 하루 종일 여기 학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약속하셔서 저랑 그때 오시면은 답안지에 대한 상담 코멘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에 대한 상담이고,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질문은 제가 이제 매일 8시 한 30분까지는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업 있는 9시 30분까지 이 아래층 5층에 그 제가 상담실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 와서 질문을 하시고, 이게 상담 질문입니다.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그다음 뭐 제 카페로 오셔도 되는데요. 카페.다음.net 해서 OBOTHRM. 네, 요게 이제 제 카페인데 여기로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메일 질문은 이제 그 가급적 이제 카페로 모으려고 하거든요. 그 이메일이 워낙 좀, 좀 워낙 이제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있고 좀 사적인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 비비크림 뭐 쓰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좀 공개 카페는 그런 거 안 물어볼 텐데 이게 이메일이다 보니까 막 그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급적 카페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응답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OB가 조직 행동이고 OT가 조직 이론이고 HRM이 인사 관리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을 합쳐서 이렇게 이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질문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카톡 같은 걸로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네, 3230-1406. 이건 뭐 제 핸드폰 두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주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번호 저장하면 이제 카톡 친구 뜨니까 거기서 이제 카톡으로 질문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어떤 과목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인지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돼요. 제가 경조도 강의하고 인사도 강의하고 뭐 1차 객관식 경영학도 강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막 55쪽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느 책 55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과목 어느 책에 해당되는 질문인지를 알려서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첫 시간이니까 바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죠. 이제 여러분 책이 그 두 개가 있죠. 그 강의 계획서에도 이제 기본 강의가 있고 핵심 강의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옵션이에요. 그 핵심 강의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꼭 제가 하시라고 강요를 드리진 않아요. 작년에는 기본 강의 책을 사면 이제 같이 그 비닐 포장해가지고 워크북을 끼워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따로 팔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올해는 그냥 그 워크북 작년까지는 워크북이라고 불렸던 책을 이제 별권으로 그냥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 핵심 강의에는 그 인사관리 용어 사전이 그 부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기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과제로 내드렸던 그 표에다가 뭐 핵심 단어 정의 좀 해보세요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용어 사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두 권의 차이점은 이제 기본 강의에서 꼭 외워야 되는 주제들을 제가 핵심 강의에 그냥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강의는 거의 한 주제를 한 페이지 아니면 두 페이지 안에 끝나도록 제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편집상 조금 이제 기교가 들어가서 그렇지 분량은 기본 강의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강의가 뭐 되게 좀 이거 보면 양이 줄어드나라는 느낌을 가지시게 되면 물리적인 무게만 좀 적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고 수업은 주로 기본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 이제 인사관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희 그 수험 과목상 인사 노무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사 노무. 대학에서 강의가 되고 있는 과목으로서는 보통 인적 자원 관리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관계론 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요새는 노사관계론을 이제 고용관계론이라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거의 문제의 비중이 얘가 두 개, 얘가 한 개. 그래서 이제 세 문제가 나오면 인사관리 문제가 두 개고 노사관계 문제가 하나, 뭐 그런 비중으로 가는 게 거의 최근에 거의 확정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이후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뭐 노사관계론에 이제 포섭을 시키면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책을 두 권을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출간되는 인사관리 교과서들은 대부분 요 두 개 분야를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출간된 교과서나 원서, 여러분 뭐 대학에서도 원서로 아마 경영학과에서 공부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원서들은 다 이 인사관리랑 노사관계를 따로 다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과서 베이스로 학부 때 혹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노사관계론 주제가 좀 생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수험가에서 많이 보는 박경규 교수님 책이나 삼인공조를 보면은 그 노사관계 챕터가 별도로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노사관계가 전통적으로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냥 보상, 그 다음에 노동법, 그 다음에 그 시사, 주제. 그 얘네 세 가지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부 노사관계론 교과서를 보면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정도 노동법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개별법과 집단법에 대한 설명을 그냥 쭉 해놓은 건데 그게 노동법 교과서 그냥 요약 설명 정도에 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노사 갈등이 대부분 이 보상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 제도랑 복지후생 요게 이제 다 다뤄지고 그 중에서 이제 임금에서는 특히 그 뭐 성과급 중에서 또 이제 집단 성과급이죠.
뭐 스캔럼 플랜이다, 러커 플랜이다, 뭐 이런 이야기, 얘네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요. 뭐 시사 주제라고 하는 건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뭐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시사 주제로 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인사관리 내용 중에도 사실 이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별관의 뭐 노사관계론 책을 따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제가 이제 일기 수업 때 다 다뤄드리겠지만 그래도 노사관계론에 대해서 조금 뭐 심화된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특강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한 회짜리 특강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저희 노무사 단기 사이트에 제가 지난 일기 들어가기 전에 연기 끝나고 그 무료 특강을 실강으로 진행했던 걸 이제 그 인터넷 강의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유료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무료는 아닌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회짜리니까 짧은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대부분 이 수업 중에 내용을 다뤄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사관리라는 것이 학문상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범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론의 흐름상 도대체 이제 뭐 하는 학문이냐라는 걸 소개하는 게 이제 6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뭐 가치사슬이라는 말을 뭐 제가 다시 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가치사슬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이제 기업의 기능이죠. 기업의 기능. 그러니까 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게 이 과목은 그 이론 과목이 아니죠, 그죠? 이게 지금 이론을 가지고 논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법학을 공부하다 갑자기 인사관리로 넘어오게 되면 모두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론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왜 논리가 안 맞지? 왜 논리적인 설명을 안 하지? 이런 설명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과목의 특성상 이 과목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행하는 여러 활동 중에 하나인 인사관리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학자들이 이제 이론화 시킨 거예요. 실무를 이론으로 끌고 온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이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사람을 관리할 때 좀 쥐어짜는 회사가 있어요. 사람을 쥐어짠다는 말이 이제 돈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쥐어짜는 회사가 있고, 미국의 뭐 좋은 회사들처럼 이제 보상은 또 아주 보상대로 잘해주고 뭐 종업원 처우도 아주 빵빵하게 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튼 돈을 벌고 성공하는 스타일의 기업들이 있다면 그걸 전부 다 나름의 그 논리 구조로 포섭을 시켜서 이론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 풀 때도 그런 좀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1문의 주제가 이제 확보고 2문의 주제가 이제 교육 훈련이다. 그러면은 각각 1문과 2문의 서론에서는 나 자신을 좀 이제 좀 그 약간 분열이 되는 것 같아도 그 용납을 해야 돼요. 이게 1문에서는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2문 교육 훈련 문제 풀 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 사람의 가치는 바뀌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름의 정당한 논리를 적어줘야 돼요. 같은 시험지 안에서도. 그걸 교수님들이 얘는 1문에서 이 소리하고 2문에서는 저 소리하네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이 과목의 특징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상황에 따른 논리를 좀 적용시켜야 된다.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기업의 기능이라는 게 교재에 뭐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이제 운영 활동, 또 이제 주요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지원 활동, 또 이제 보조 활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인사관리는 보조 활동, 지원 활동에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지원 활동 또는 보조 활동이라는 것이 정말 뭐 의미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지금 그 교재 그림을 보시면은 그 운영 활동이라는 건 이제 칸별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으로 그려져 있고요. 지원 활동은 그런 순서랑 상관없이 항상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운영 활동이라는 건 단계별로 진행되는 거지만 지원 활동은 모든 운영 활동의 단계에 다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관리, 인프라, 그다음에 인사, 뭐 연구개발, 기술개발 이런 것들은 뭐 앞에 마케팅이 됐든 뭐 생산이 됐든 뭐가 됐든 기업의 전체적인 운영 활동에 모두 다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 활동이다. 결과적으로 하려고 한 얘기는 인사관리가 없으면 기업이 안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그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인사, 생산, 재무, 마케팅 요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랑 만든 걸 파는 요 두 가지 활동은 이제 주요 활동, 운영 활동이 되는 거고, 인사나 재무는 이제 지원에 해당되는 건데, 얘는 이제 인적 자원을 담당하는 지원 활동이고, 얘는 이제 금전적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뭐 자원 기반 관점 이런 거 들어보잖아요. 자원 기반 관점이라는 거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시간 자원, 공간 자원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회사에서 도움이 되는 자원은 재무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니까 그 두 가지를 관리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요 활동을 들여다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관리의 좀 학문적 정체성 또는 뭐 실무상의 어떤 시사점 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교재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은 괄호 3번 인사관리라는 부분이 있고 한번 읽어볼게요. 인사관리는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반 투입 요소 중 이 투입 요소라는 게 이제 자원인 거죠. 그죠? 그 중에 사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영관리의 한 분야로서 경영관리라는 게 이제 마케팅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관리로 끝나는 경영학 과목들을 이렇게 경영관리라고 합니다. 계속 볼게요. 세 번째 줄. 기업의 경제적인 효율성, 괄호 열고 생산성 내지는 성과, 그리고 구성원의 사회적 효율성, 괄호 열고 만족 내지는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 경제적 효율성 체크해 두시고 사회적 효율성 체크해 두시고 이 두 개가 이제 인사관리가 충족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성도 높이고 사회적 효율성도 높여야 되는데 전자는 돈 버는 거고 후자는 종업원의 만족, 동기부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빨간 목차 2번 인사관리 연구 대상과 인적 자원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괄호 1번은 인사관리가 뭘 연구하느냐 하는 건데 당연히 제가 아까 칠판에 적었지만 뭐 기업의 활동을 연구하는 거죠. 기업의 활동을 연구하는데 그걸 좀 이제 세분화시켜 보면은 사람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는 동그라미 1번의 그 직무, 그러니까 사람이 수행하는 일, 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결국 인사관리자들은 일의 내용을 좀 개선하고 업무 내용을 좀 구체화시키고 사람들이 하기 좋은 일을 만드는 것도 고안을 해내야 되는 게 인사관리자의 하나의 의무라는 거고, 두 번째 인간, 이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확보부터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이라는 걸로 대표가 되는 인사관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인간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괄호 2번. 인적자원의 특징이 뭐냐? 3인공조에 보면 인적자원의 특징을 쭉 정리를 하고 계신데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3인공조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 사람, 인적자원이라는 것의 특징을 이제 요약 정리해 둔 것입니다. 그 동그라미 1, 2, 3, 4번 위에 보면은 그 단락에 오라일리와 페퍼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숨겨진 가치, 히든 밸류라는 책이 굉장히 인사 쪽에서는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가치를 제공한다. 경영학에서 가치라는 건 결국 돈이죠. 그죠? 돈 버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일리와 페퍼라는 사람은 앞으로 아주 자주 언급이 될 건데 매우 이제 유명한 인사관리 학자들입니다. 어쨌든 숨겨진 가치라는 말을 하는 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가 그냥 끌고 온 거고 왜 중요한지는 이제 3인공조 서술대로 이제 1, 2, 3, 4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번 성과의 수행 주체다. 이 뭔 소리냐면은 물적인 자원은 객체지만 그러니까 다뤄지는 대상이지만 사람은 다뤄지기도 하는 동시에 스스로 일을 하는 주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두 번째, 인격을 갖고 있다. 인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인격이라는 말이 사람을 막대하게 되면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물적 자원은 막대도 상관이 없죠. 물건은 감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인적 자원의 경우는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좀 세심함이 요구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3번 의사결정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물적 자원은 아무리 효과가 뛰어나도 스스로 관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적 자원은 그 스스로 진급해서 관리자가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다뤄지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다루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로 진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음 4번 외부 환경과의 강한 연계. 이거는 여기서 이제 외부 환경은 보통 가정이나 뭐 이런 사회적인 배경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물적 자원은 창고에 보관해 두지만 인적 자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날 업무가 끝나면 집으로 가게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에서 뭐 지하철에서 누구랑 싸우거나 뭐 집에 가서 누구랑 싸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출근했을 때 업무 성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러한 좀 종업원의 가정 일, 직장 간의 균형 뭐 이런 거 나중에 우리 배우죠. 그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관리상의 특징이 있다. 즉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은 전부 다 뭐다? 이제 물적 자원과는 구별이 되는 이제 인적 자원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사관리 목표라고 해서 지금 괄호 1번, 2번, 3번 쭉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꺼번에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 차원의 성과 목표랑 종업원의 만족 목표 그 두 가지를 결국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1번은 그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괄호 2번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러한 당위성을 제시를 해 놓은 거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괄호 3번인 거죠. 인사관리 목표와 관련된 개념들 주로 제 시험에서 다뤄질 수 있는 용어들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3번의 첫째 줄 인사관리 경제적 목표와 관련 있는 개념으로는 효율성, 이익의 추구, 자본지향, 사용자 중심, 성과 실현, 직무의 표준화, 전문화, 신상필벌 뭐 신상필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 이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제적인 목표 또는 기업의 입장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인 목표, 종업원 관련된 목표로는 공정성, 만족, 보상 추구, 노동 지향, 노조 중심, 신분의 보장, 능력 개발, 인간성의 회복 또는 뭐 인간화 이런 말들도 있는데 다 전부 다 종업원 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인사관리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염두에 두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2절 인사관리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왜 등장하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기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게 그 시스템이거든요. 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투입을 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산출을 내는 기관들의 집합체 이걸 이제 보통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도 시스템이 돼요.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내고 이런 거니까 사람도 시스템이고 국가도 시스템입니다. 뭔가 경제활동을 거쳐서 어떤 소득을 창출해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다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외부와 내부를 구분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투입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급자족하는 경우는 거의 다 없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외부의 환경이라는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산출도 마찬가지죠.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도 기업 밖으로 내놔야 이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소비자로 대표되는 환경 요인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이 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경조 시간에 뭐 아마 선택 과목이 경조이신 분들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걸 이제 뭐 일반 환경, 그다음에 이제 과업 환경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일반 환경은 그냥 막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 변수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 일반 환경이라고 부르고 이제 과업 환경은 우리 회사의 업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환경 요소. 예를 들면은 이제 공인노무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학원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환경 요인은 이제 이 시험 제도를 관장하는 기관, 산업인력공단 또는 뭐 국회 환노위 뭐 이런 기관들이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 요인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업 환경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과서는 주로 이제 일반 환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 환경은 흔히 이제 패스트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P는 정치, 폴리틱 요인이라는 거고 E는 이코노믹, 경제 요인이라는 거죠. S는 소셜 컬처, 사회와 문화, T는 이제 테크놀로지니까 기술 요인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하면 패스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 어떤 약어일 뿐이고 뭐 여러분들이 패스트라 그냥 PEST에 따르면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답안을 읽는 교수님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실 때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이렇게 끊어서 좀 써주시고 외울 때는 이제 패스트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반 환경 요인들을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이제 외부 환경 또는 거시 환경 뭐 이렇게 불러요. 외부 환경, 거시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의 양상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우리 회사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외부 환경 요인이고, 그럼 외부 환경이 있으면 내부 환경도 있겠죠, 그죠? 내부 또는 이제 미시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제 환경 요인은 환경 요인인데 우리가 좀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환경 요소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뭐 경영 전략 같은 거죠. 그다음에 경영진, 그다음에 지배구조. 뭐 지배구조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문헌적으로 또는 시사적으로 알고 있는 뭐 기업 지배구조 그런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의 주도권을 주주가 가지고 있는 형태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주주자본주의라고 해서 기업의 주인은 당연히 주주라고 해석을 하고 상법에서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를 좀 많이 하는 자본주의가 이제 일본이나 독일식인데, 특히 독일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상식적으로 독일은 뭐 노사관계, 뭐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좀 높은 평가를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뭐 독일이나 또는 북유럽 국가들 있죠.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해관계자 스타일의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주주의 이해 극대화, 즉 주가 상승만 회사의 목표가 아니라 환경 보호도 회사의 목표가 되고 노동자들한테 많은 임금을 주는 것도 회사의 목표가 되고 지역사회 공헌이나 기여를 하는,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기업의 목표라고 보는 그런 관점의 이해관계자적인 특징인데, 그러면 느낌상 우리가 지향해야 될 뭐 사회적 책임이나 뭐 윤리 경영 이런 것들은 다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답안지에다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채택해야 된다라고 적게 되면은 교수님들이 채점하다 약간 눈이 흔들리세요. 이게 약간 저쪽 얘기인가? 저쪽이라는 게 이제 저기 이북 약간 교수님들이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주주자본주의,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는 주주의 죄송합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어떤 원칙인데, 다만 얘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 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부 환경, 내부 환경 요인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그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녹색 박스, 연두색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99년도 문제 50점짜리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 노무 관리의 대응 방안을 논하라. 제일 싫죠, 이런 문제. 그래서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뭘 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렇죠? 출제자 의도를 전혀 알아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 노무 관리 대응 방안, 뭐 시대적 상황으로 짐작해 보건데 외환위기가 오고 직후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니까 뭐 구조조 정도 하고 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 변화라는 걸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주로 뭐 세계화, 그리고 뭐 신자유주의의 도입, 뭐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뭐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이제 기업이 인사 노무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구체적으로 평생 직장 고용, 평생 고용이 이제 안 되고 뭐 직원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연화 시켜야 된다면 어떻게 유연화를 시켜야 되느냐,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내신 게 아닌가 싶은 추정을 합니다. 2006년도 문제. 기업이 창업해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사 노무 관리 차이가 나타난다. 그 차이를 인사기능 확보, 평가, 보상, 인재개발, 인력 유지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해서 상황 적합론의 관점에서 논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를 쓰라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라는 전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이제 중소기업, 처음에 창업했을 때 중소기업 단계에서는 인재 채용부터 보상, 뭐 평가 시스템이 이렇게 유지가 되었으나 기업의 규모가 점점 확장되어서 이러이러한 외부 요인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채용 제도도 이렇게 바뀌고 뭐도 이렇게 바뀌고 그냥 바뀌어 나간다.
그러니까 비교가 아니라 변화 과정을 적으라는 그런 문제죠. 상황 적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한 커 나가는 규모 증가 상황에 맞추어서 쓰라는 말을 그냥 다시 동어 반복을 해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상황 적합이라는 단어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커나가는 변화 양상을 괄호 안에 적혀 있는 확보나 평가나 보상, 인재 개발, 유지별로 좀 써보시오. 이런 좀 포괄적인 문제였습니다. 13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층의 조직 관리 방식에 따라 협력적인 인사관리, 경쟁적 인사관리에 따라 인적 자원 관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특징을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각각 논하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그냥 적어놓고 그 내용을 채우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채점하기 좀 편하게 좀 쓰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좀 어려운 게 이제 협력적인 건 뭐고 경쟁적인 건 뭐지 이건데요. 문구 그대로 이해를 좀 해보세요. 최고 경영자 사장님이 협력적으로 관리를 하겠대요. 협력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경쟁을 좀 덜하게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성과급 주고 경쟁시키지 않고 다 뭐 같이 나눠 가지겠다. 그리고 채용을 할 때도 협력적으로 채용을 한다는 게 뭔 소리예요? 응시자 다 뽑아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협력적인 뭐 확보나 이런 얘기는 그냥 그러니까 한번 뽑으면 쉽게 안 내보내겠다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내부 노동 시장형 인사 관리라고 봐도 되는 거죠. 경쟁적이라는 거는 뽑아놓고 필요 없으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 뽑을 때도 경쟁, 교육도 뛰어난 놈만 교육시킨다. 보상도 뛰어난 놈만 보상 준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 식으로 느낌을 잡으면 되니까 소위 그 성과주의 인사관리 뭐 그런 식으로 느낌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성과주의가 아닌 시절과 성과주의가 도입된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해도 되고 내부 노동 시장과 외부 노동 시장으로 가져가도 되고 어찌됐든 인사관리에서 배우시는 그 대립되는 관점 중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채택해서 비교를 해나가시면 되는 그러한 방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영학 어디를 찾아봐도 경쟁적 인사관리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교수님께서 인사관리의 그 비교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느냐를 보는 그런 취지로 출제를 하신 거지 뭐 협력적인 개념이라는 게 어디 따로 책에 정의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목차를 보겠습니다. 1번 외부 환경 요인. 제가 거기 패스트 적어놨고요. 괄호 1번 정치적 환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법적, 제도적 경영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각종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 관련된 이슈들이 다 이제 정치적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11쪽 괄호 2번 경제적 환경. 요게 이제 중요한데 경제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계화 그리고 노동시장 요 두 가지 개념이라고 삼인공저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세계화. 세계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 세 번째 줄에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진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소기업들도 다 해외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일단 하나의 이슈고 두 번째는 국내에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벌려고 외국에 나간다 이런 개념만 있었지만은 이제는 외국인들이 돈 벌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즉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세계화 이슈는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 쟁점을 이제 도출을 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 챕터에서 배우는 그 국제기업의 인사관리라는 겁니다. 뭐 과거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다국적 해외 진출을 할 경우에 신경 써야 되는 점이 뭐냐 이런 것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뭐 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이슈들은 우리가 9장에서 배울 거고요. 옆에 제가 통계치를 하나 적어놨는데 이제 15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이렇다. 뭐 이러한 내용인데 뭐 숫자를 외울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비율상으로 인구 대비 한 3.7%가 되더라. 뭐 이런 건데 이 통계 자료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출처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 뭘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뭐 등록 외국인인지 뭐 불법 체류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 또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만 답안을 쓸 때 내가 이 정도로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라는 티를 내는 장치는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한테 갑자기 제가 가가지고 교수님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서울대 인사관리 전공 교수님들도 몰라요. 그걸 구글 찾아보면 되지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제 응답하시는데 답안지에 이렇게 딱 몇 퍼센트 다 적어놓으면 교수님들이 뭐 맞겠지 하고 그냥 되게 그래도 신경 썼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여성 인력 나중에 우리 배우죠. 그래서 뭐 여성 관리자의 비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성 취업률 뭐 이런 것들 항상 그 수치 같은 것들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은 답안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노동시장 변화. 인구 구조가 변함에 따라 노동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고령화, 파란색 글씨로 노동력의 고학력화. 그다음 세 번째 파란색 글씨로 뭐 경제 활동 인구,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네 번째로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근로 조건, 노동 시장 측면의 변화 양상이라고 적어 놓은 건데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A번 보죠. 고령화.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거는 일종의 그 학술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밑에 그 각주 2번을 보시죠.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4% 이상이 되면은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7%가 먼저 출발점인데 7% 넘으면 이제 고령화 사회고 거기 나와 있는 14%가 넘으면 이제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합의를 해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지난 40년간 한국의 고령인구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가장 높았다. 매우 이제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그게 가져다주는 문제가 뭐냐? 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노동 공급이 줄고 취업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고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죠. 이 문장을 하나하나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게 노동 공급이 준다는 얘기는 고령 인력은 이제 있으나 신규 유입이 적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취업 인구의 노령화라는 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 자체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있는 분들은 계속 이제 나이가 드시고 신규 유입이 없으니까 젊은 층이 안 들어오니까 나이가 점차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취업 연령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 제대한 남자 대학생 27세 정도 하면은 당연히 직장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가정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 소비 침체라는 게 이제 고령 인구가 소비를 적게 합니다. 이게 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양상입니다. 외국은 고령 인력들이 소비를 많이 해요. 혹시나 뭐 유럽이나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여행 가면 그 서양 사람들은 그 노부부가 되게 여행 많이 와요, 같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나라는 다 젊은 사람들 여행 다니죠. 왜냐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애들 집해줘야 되지, 공부시켜야 되지, 바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그 노령 인력들이 소비를 좀 덜 한다. 소비 성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노령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첫째 단락은 인사관리 차원에서 고령화가 왜 문제인지를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임금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호봉제도나 퇴직금 제도 이 두 가지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준다는 문제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임금 피크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죠. 그죠? 나중에 연결을 시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B번 고학력화입니다. 고학력화의 포인트는 두 번째 줄,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이 세계 거의 1등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OECD 중에 1위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고 뭐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것 자체로는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 가치 중립적 현상인데 그게 이제 왜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냐면 그 다음 단락을 볼게요. 고학력화가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자격과잉 현상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격과잉.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 자체의 수준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학력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너무 높기 때문에 일의 자질,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보다도 종업원들의 수준이 훨씬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만족을 덜하게 되겠죠. 웬만한 일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과익 현상은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단락에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대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직무를 통해 고학력자들의 참여 욕구와 내재적 동기부여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가 점차 힘들어진다. 고학력자들의 참여 욕구라는 말은 일을 내가 스스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인드고요.
내재적 동기부여라는 건 제가 옆에 적어놨습니다만 일 자체로 인한 흥미, 만족감, 성취감 이것인데 그게 아무래도 좀 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안 시키니까 그죠. 신입사원한테는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죠. 어느 직장을 가든 신입이 해야 되는 일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불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 10번 여성 인력 문제 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볼게요. 여성 인력이 양적, 질적 증가가 그래서 양적 증가라는 건 수가 늘어난다는 거고 질적 증가라는 건 여성의 그 학력 수준 자체가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어떤 과제가 주어지느냐 두 번째 줄에 성차별 해소와 고용 평등 노력의 강화 이게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 줄에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마지막 그 12쪽 마지막 줄을 보시면 제 괄호 안에 2016년 상반기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32%다 뭐 이런 걸 적어놨는데 비정규직 수치도 사실은 이 통계 인용치에 따라 다 좀 문헌에 따라서 수치는 좀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건 그 13쪽 제가 그림에 그려놓은 것처럼 점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기가 좀 어렵죠. 저도 사실 첫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 경제연구소 들어갈 때 1년은 계약직으로 근데 1년을 채우면 그다음부터 정규 전환. 그러니까 사실상 정규 전환을 약속받고 들어간 계약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약직은 계약직이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어디 뭐 신분을 밝힐 때는 다 계약직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저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좀 불쌍하게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뭐 어디 컨설팅 나가더라도 막 그 클라이언트가 공격해요. 전 계약직이니까 정규직이 여쭤보시라고 하고 저는 이제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요새는 정규직으로 잘 안 뽑죠 처음에.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비정규로 뽑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데 이게 왜 문제냐? 13쪽 첫째 줄 노동 비용이 줄고 인력 관리가 유연해지고 또 먼저 검증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근데 근로 의욕이나 사기가 저하된다는 문제, 또 충성심이 저하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설명드린 요 네 가지 이슈, 노동시장의 변화 이슈라는 거는 이 자체만으로 뭐 답을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7장, 8장, 9장을 공부하면서 소위 그 이슈 관련된 주제들을 다룰 때 이러한 좀 흐름이 있다 하는 걸 소개하는 통계치의 인용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사회문화적 환경 이슈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를 교수님들이 지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세대차 문제인데요. 이 세대차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뭐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압축적 그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제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중간에 1960에서 70년대 그 다음에 1980, 그 다음에 9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그러니까 지금 7, 80년대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기라고 하죠. 고도 성장을 했던 시기랑 그 이후의 시기. 그래서 80,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이 고도 성장기랑 지금 뭐 저성장기죠. 저성장기. 요 두 세대 간에도 일단 격차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요 시대 직장 생활을 하셨던 뭐 할아버지 세대와 지금 간의 격차도 있고 이 저성장 시대 안에서도 90년대 중반까지의 생각과 2000년대 이후에 회사에 진입하게 된 사람과는 생각이 또 달라요. 왜냐면은 적어도 이 노란색 점선을 그어놓은 시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고용이 보장이 되는 시기거든요. 고용이 보장이 되고 한번 정규직이 되면 웬만해선 잘 안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였지만 이제 외환위기가 시작된 97년 이후부터는 이제 고용 보장이 안 되죠. 그죠? 고용 불안. 그리고 이제 2008년에 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그런 양상이 좀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 교과서에서 세대 격차라고 하는 거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차이도 있고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같은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90년대 중반까지 회사에 입사하신 분과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의 차이 또 2000년대 초반과
또 2010년대 이후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되게 연구할 거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분야가 세대 격차가 좀 심하다. 하다못해 뭐 퇴근을 부장님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퇴근을 감히 할 수 있느냐? 옛날엔 감히 못했죠. 근데 요새는 한다고요. 부장님은 부장님이고 난 난데 부장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고 뭐 부장님이 뭐 내가 퇴근 안 한다고 날 안 자를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니까 이제 되게 좀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예전 같지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대 격차 문제고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그 8장에서 고용 관계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이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은 7장 그 유지 관리와 관련된 건데 삶의 질 문제입니다. 삶의 질. 과거에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뼈를 갈아서 회사에 뭐 탑을 세우고 이런 느낌으로 일을 했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굳이 내가 뭐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4번 기술 환경인데요. 원래 기술 환경은 그 요소가 너무 많죠, 그죠? 뭐 정보화 등등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뭐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도 있고 여러 기술적 측면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구체적 기술 하나를 특정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 스펙이 올라감에 따라 종업원들한테 요구되는 자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계돼서 이제 뭐 심심하신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봤겠죠. 그래서 가로축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기술 수준의 증가라고 했을 때 세로축을 종업원의 스펙, 요구되는 스펙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두 개가 뭐 어떻게 관계를 가지느냐? 당연히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게 이제 상향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가설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가설이라는 말은 이게 아직 뭐 이론으로 검증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의미에서 가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교재에 상향 가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술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종업원의 스펙도 올라가야 된다, 뭐 이겁니다. 반대로 주장하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하향 가설, 내려간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바보가 된다. 약간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기계가 워낙 기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이 기계의 내부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온 오프만 하면은 조작할 수 있게 좀 조작이 편하게 되니까 사실 뭐 자동차 운전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되게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스스로 수리도 할 줄 알고 막 이러셨는데 저는 그거 못해요. 그냥 저는 또 이제 그 면허도 오토 면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종 오토라서 그 이종 오토 면허라고 하면 처음에 되게 무시당했어요, 친구들한테. 제 친구들은 다 이종 보통을 땄는데 저만 이종 오토라서 이종 오토는 범퍼카 수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고 친구들이 그것도 그 되게 하여튼 이종 오토라는 면허 가지고 제가 학부 때 친구들한테 놀림 많이 받았는데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이종 그 스틱 면허였는데 그게 이제 하향인 거예요. 기술이 좋아지니까 오토만 가지고도 이제 웬만한 차 다 운전할 수 있죠, 그죠? 그게 이제 하향 가설이고 그다음 이제 근접 가설이라는 건 뭐가 근접되는 거냐면은 조직을 상층 근로자랑 하층 근로자로 나눠봤을 때 상층 근로자와 하층 근로자의 스펙이 좀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급 근로자는 올라가고 상급 근로자는 이제 내려가서 이게 근접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미숙련 근로자랑 숙련 근로자의 차이가 매우 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장인과 그 장인의 밑에서 공부하는 도제들 간의 격차가 매우 컸고요. 뭐 하다못해 제가 이제 뭐 식당 제 이제 아는 선생님 아들분이 이제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꿈이 뭐냐 물어봤는데 이제 일식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구체적이죠, 되게. 일식 요리사가 돼서 스시 장인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다른 학원의 그 동료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꿈을 애가 그렇게 확실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일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데 뭐 제가 예를 들어 그 스시를 배우러 갔다고 칩시다. 제가 조선 시대에 이제 뭐 어떤 유명한 요리 하는 식당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좀 요리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청소, 그릇 닦는 거. 이거 한 몇 년을 시키겠죠. 한 5, 6년 계속 그릇만 닦을 거예요. 아, 선생님 왜 그릇을 자꾸 닦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릇 닦으면서 이제 마음을 닦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도제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수련을 하고 나면 10년 차가 되면 이제 장작을 패래요. 장작을 패가지고 물 온도를 맞추는 법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아래 격차가 매우 크니까 그렇게 도제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5년 동안 접시만 닦고 10년 동안 물 끓이라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레시피가 다 나오는데. 우리 마스터가 만든 음식이 별게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10년씩 그 사람 밑에서 그럼 고생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해가 좀 되죠, 그죠?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근접가설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학자가 있고요. 양극화는 반대예요. 오히려 원래 비슷했는데 수준이 점차 이렇게 벌어진다. 이게 이제 양극화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랑 느낌처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벽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뭐 기술 수준도 마찬가지고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소득 수준도 마찬가지고 한번 벌어진 격차가 이제 회복이 안 된다. 이게 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영역도 있다는 거죠. 그걸 양극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혼합가설이라는 거는 혼합가설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합인데.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기술의 발달이 종업원 스펙, 요구되는 스펙의 향상을 의도하는 게 맞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기술을 종업원들이 잘 알 필요가 없고 스펙이 오히려 떨어져도 된다. 그러니까 상향 가설과 하향 가설을 섞은 거죠. 그게 이제 혼합 가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번이 제일 좋은데 현상유지 가설은 변화 없다. 그냥 똑같다. 그냥 기술과 상관없다. 기술과 스펙은 무관하다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교수님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현상유지 가설이라는 건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언제 우리가 써먹을 거냐면은 교육훈련 할 때 써먹을 거예요. 종업원 교육을 왜 시켜야 되느냐?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가설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려면 상향가설을 써야 되겠죠. 그죠? 기술이 자꾸 발달하니까 종업원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시 환경에 대한 그 내용 요약을 14페이지 표 1-1에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습하실 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 환경 요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환경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뭐 전략, 경영자의 문제, 지배 구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쟁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건 이제 군사 용어에서 나온 걸 1970년대 마이클 포터라는 미 하버드대 교수가 경영학의 개념으로 이제 포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영학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았는데 뭐 전략이 정의가 매우 복잡하죠. 제가 이제 학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경영 전략론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수강 신청을 일부러 한 70명밖에 안 받아요. 본인이 이제 이름을 다 외울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학생들을 받겠다 해가지고 70명만 수강 신청을 받고 자기 사진이 첨부된 자기소개서를 내라 그래요. 아, 그런 교수님들 제일 싫죠. 그래가지고 얼굴이 첨부된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딱 일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이 되면은 교수님이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중락 씨 딱 지목하면서 최중락 씨 전략이 뭐예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제일 싫죠. 전략 마치 인사관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과목의 제목을 가지고 전략이 뭐예요? 알면 제가 수업을 듣겠습니까? 모르니까 들으러 오는 건데 전략이 뭐냐 물어본 다음에 뭐 학생들이 뭐라고 답을 하면 다 틀렸대. 다 아니라고. 그래서 니들이 수업을 듣는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수업을 하시는데 이 전략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결국은 돈 버는 방법이에요. 돈 버는 방법. 이걸 답안에 쓸 수는 없겠죠, 그죠? 이건 답안에 쓸 수 없는 용어고 답안에 쓸 수 있는 용어로 바꾸면은 성과 창출의 방법. 요게 이제 전략이 되는 거죠.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 기업이 어떤 특정한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제약 조건. 제약을 고려하여 그래서 이제 제약이라는 게 뭐 직원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 업종도 바꿀 수가 없고 다른 경쟁 기업들도 고려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제약 하에서
내가 가장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크게 그 단계가 있는데, 이제 성장 전략이라는 것과 이제 경쟁 전략이라는 걸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제 3인공저의 내용 분류인데요. 이 분류라는 거는 사실은 경영 전략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분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분류 잘 안 하는데, 이제 3인공저 교수님들은 이제 인사관리자 관점에서 이게 두 가지를 그냥 구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전략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야만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성장 전략이라는 거는 3인공저의 논리를 따르자면은 한 기업이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커지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사이즈를 키울 건가 하는 게 이제 성장 전략이라는 거고요. 경쟁 전략은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의 이 대립 구도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의 사이즈를 점차 키우고 경쟁 기업의 사이즈를 줄여 나갈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경쟁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전략은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요. 성장 전략이라는 건 우리 기업 혼자만의 관점에서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개념이 구분된다라고 3인공저에는 적혀 있는데, 사실 잘 보면은 아니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 전략이 사실 꼭 그렇게 내용상 구분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인공조의 논지를 굳이 좀 따르자면 이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기업이 규모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경쟁 전략은 남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가 포인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 성장 전략이라는 건 사이즈를 키우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왜 기출문제 읽어봤을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뭐 이런 지문 읽었잖아요. 이거랑 관련되어서 이제 기업의 수명 주기라는 것을 3인공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명 주기라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업의 사이즈가 이러한 그래프를 거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이 그래프는 없는데요. 이게 초창기를 이제 우리가 도입기라고 부르고,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시기를 이제 성장기라고 부르고, 정점 찍는 시기까지를 이제 성숙기, 꺾이는 시기를 쇠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케팅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마케팅의 그 제품 수명 주기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케팅에 존재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품의 매출이 이렇게 바뀐다 하는 그래프를 이제 기업에다가 이제 제가 봤을 때 무리하게 이제 끼워 맞춘 거다 보니까 최근에 이론적으로 좀 안 맞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뭐 표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대기업은 성숙기가 되겠죠, 그죠? 느낌상. 중소기업은 뭐에 해당될까요? 여기 도입기라고 봐도 되고요, 뭐 성장기라고 봐도 되는데, 좀 극명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뭐 도입기로 끌고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도입기와 성숙기를 비교.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을 이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떤 강사가 성장 전략은 수명 주기고,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는 요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라고 하더라. 이게 반드시 정형화된 도식은 아니에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그 순간 답을 지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왁구를 좀 쓰자, 프레임을 쓰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반드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요걸로만 설명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나마 좀 논리적인 틀이 이거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그 16페이지 표 1-2가 있고요. 도입기와 성숙기의 격차, 차이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도입기의 중심적 가치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가 정신은 한마디로 창의와 혁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와 혁신이라는 이야기고요. 성숙기의 포인트는 경쟁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쟁력은 이제 나 빼고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살고 경쟁자를 제치자. 그래서 경쟁자를 좀 꺾자는 것이 이 성숙기 전략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칸을 보겠습니다. 확보와 유지 측면에서 도입기는 아무래도 이제 막 창업을 했으니까 우수한 사람을 영입, 그러니까 포인트는 영입이라는 단어죠. 영입, 데려온다는 거죠. 영어로 buy, B-U-Y, 사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학술 용어입니다. 경영학에서 이제 바이와 메이크라는 용어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메이크는 교육 훈련이고요. 바이는 이제 확보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확보라는 의미고요. 성숙기는 잘 보시면 이직 장려, 배치 전환 장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직을 장려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나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도움이 안 되면 스스로 판단해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점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인건비 지출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싶은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확보의 포인트가 있는 건 도입이고 방출의 포인트가 있는 게 이제 성숙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개발 관리 보겠습니다. 도입기는 아직 기업의 시스템이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 큰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은 미래의 기능 요건 확인과 경력 정보의 설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애매하게 적혀 있죠. 이게 뭔 소리예요? 미래의 기능 요건 확인? 우리 기업이 아직 안 컸죠. 아직 안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컸을 때 어떤 스펙이 요구될까를 알아야 그에 맞게 교육을 할 거니까 이건 아직 교육 시스템 정립이 안 된 단계에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기능, 기능은 펑션, 종업원의 스킬 뭐 이런 거죠. 미래에 우리 회사가 어떤 스킬이 요구될 것인가를 좀 확인을 해서 교육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그친다. 아직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성숙기의 개발은 고령 인력의 기능과 유연성을 유지한다. 기능도 유지,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고 유연성도 유지시켜준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유연성을 유지한다는 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유연성은 그냥 사람을 더 뽑고 덜 뽑고 뭐 이런 게 유연화 아닌가? 그럼 유연성을 유지한다는 게 뭔 소리야? 이렇게 느낌 드실 텐데 유연성이라는 거는 사람 수의 유연성도 있지만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의 유연성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뭐 수량적인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교재에 있어요. 그 기능적 유연성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한 가지 일만 할 줄 아는 종업원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할 수 있는 종업원이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한마디로 뭐? 교육훈련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 평가 보겠습니다. 도입기는 이제 막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장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을 벌지 못하면 투자 자금 회수가 안 돼서 당장 망할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사업 계획의 달성도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주고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직원들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성숙기는 이미 돈이 많아요. 이미 돈이 벌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직원들을 뭐 돈 목표를 잡고 쪼우진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는 효율성과 이윤, 즉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율성과 이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게 좀 이 용어가 좀 어렵게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업무 과정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업무 과정을 평가한다. 업무 과정을 평가한다. 아니 효율성 기준이 결론 아닙니까? 이게 결과 중심 아닙니까? 결과 중심은 아니고 이게 이제 과정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평가 관리에서 여러분이 결과 평가, 그다음 과정 평가 이런 걸 이제 배울 텐데 결과 평가는 당장 돈을 버는 게 중요한 회사가 쓰는 거고요. 과정 평가는 이제 뭐 돈은 됐고 종업원들이 선배들이 하는 방식을 얼마나 잘 답습하느냐가 중요한 그런 경우에 과정 평가를 하는 것인데 아니 제가 삼성전자 입사했다고 치겠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꽤 많을 거예요. 그중에 제가 한 명이에요. 그럼 회사가 저한테 뭔 기대를 하겠습니까? 제가 뭐 엄청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뭐 돈을 벌어오길 바래요? 그게 아니고 선배들이 하는 거 잘 보고 이 회사 분위기 잘 파악해서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라. 이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일수록 그렇다고요. 그게 이제 이 의미고요. 반면에 직원 두세 명밖에 없는 벤처기업이면 당연히 제가 성과를 내야죠. 제가 돈을 못 벌어오면 회사가 망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평가의 포인트가 도입기는 조금 단기적이고 결과 중심적이고 성숙기는 좀 장기적이면서 과정 중심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보겠습니다. 도입기의 보상은 고임금 또는 경쟁적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쟁적 임금은 다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카우트 할 만큼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성숙기의 임금의 포인트는 원가 통제, 가급적 돈을 많이 안 주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노사관계 보겠습니다. 도입기에서의 노사관계 포인트는 노사관계의 철학의 정립과 조직의 계획. 그러니까 뭐 노사관계라는 것이 이제 막 정착, 이제 막 수립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좀 경쟁적인, 좀 뭐랄까요? 노사 간의 대립적인 관계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은 협력적인 관계로 끌고 갈 건지 그 방향을 잡는 게 이 단계의 목표고요. 성숙기는 농업이 통제, 산업 평화 달성, 생산성 개선. 그러니까
포인트는 노무비 통제 있겠죠. 아무래도 그 노조의 인건비 상승 요구를 어떻게 좀 잘 쳐낼 것이냐. 거기에 이제 기업의 관심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그 출처가 적혀 있는데 코칸과 뭐 저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80년대 중반에 나온 이제 미국 인사관리 책과 노사관계론 책인데 거기에서 정리해 놓은 표를 3인공조에서 다시 수정하신 거를 제가 다시 수정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다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기출에 나왔던 것처럼 큰 회사랑 작은 회사 차이가 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세부 내용들은 우리가 챕터를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10분 쉬었다가 경쟁 전략 들어가겠습니다.